인도네시아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도를 포기했어요. 자카르타라는 1,000만 명짜리 대도시를 통째로 버리기로 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요? 도시가 가라앉고 있거든요. 해마다 13cm씩 땅이 꺼지고 있어요. 이대로 두면 2045년엔 도시 전체가 물에 잠깁니다.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한 나라가 수도를 버리고 새로 짓겠다고 선언한 거잖아요. 당연히 전 세계가 달려들었죠. 중국이 제일 먼저 손 들었어요. 싸게 해줄게, 빨리 지어줄게. 인도네시아 정부 고위층 절반이 넘어갔습니다. 계약서 도장 찍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요, 서명 하루 전날 밤에 대통령이 전부 뒤집어 버렸습니다. 중국 아니라고요. 다른 나라 하겠다고요. 중국이 발칵 뒤집어졌죠. 도대체 어느 나라길래 우리를 밀어냈냐고요. 한국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상한 건요. 한국은 가격 경쟁을 안 했어요. 러스 서버 로비도 안 했고요. 심지어 한 발 물러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붙잡은 걸까요? 한국한테 도대체 뭐가 있던 걸까요? 가라앉는 나라가 끝까지 한국만 붙잡은 진짜 이유. 그 눈물겨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국가수도청에서 도시계획 일을 하고 있는 아르만 위자야라고 해요. 올해 46살이고요. 이 바닥에서 25해 넘게 구르고 굴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시 인프라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일이에요. 도로 깔고 하수도 뚫고 전기 연결하고 물길 잡고요. 눈에 잘 안 띄는 일이지만 이게 없으면 도시라는 게 굴러가질 않거든요. 저는 그런 일을 평생 해왔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르만 씨는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새벽까지 사무실에 불 켜놓고 있고 주말에도 현장 돌아다니고 휴가도 제대로 안 쓴다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가족한테 소홀한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도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2007년 2월이었습니다. 그날을 제가 어떻게 잊겠어요. 자카르타에 비가 쏟아졌어요. 그냥 비가 아니었어요.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사흘 동안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퍼부었죠. 도시의 절반 이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차들이 둥둥 떠다녔고 집들이 무너졌어요. 사람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살려달라고 소리쳤고요. 저는 그때 자카르타 주정부에서 일하는 28살짜리 신참 공무원이었어요. 젊고 패기 넘치던 시절이었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시절이요. 그날 밤에도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10시쯤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라트나, 제 아내 이름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집 앞에 물이 차오르고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금방 갈게. 문 잘 잠그고 높은 데로 올라가 있어.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동네 전체가 물바다였어요. 허리까지 차오른 흙탕물을 헤치고 우리 집 앞에 갔는데요. 라트나가 옆집 지붕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누산타라 프로젝트에 합류한 건 2023년 초였어요. 정부에서 국가수도청이라는 새 조직을 만들었는데 저한테 수석 도시계획관 자리를 줬거든요. 영광스러운 일이었죠. 새 수도를 설계하는 핵심 멤버가 된 거니까요. 20년 동안 기다려온 기회였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도시를 처음부터 만들 수 있게 됐다 싶었죠. 근데 막상 일을 시작하니까 현실이 만만치 않았어요. 보르네오 섬 한가운데 허허벌판에 200만 명이 살 도시를 짓는다? 말은 쉽죠. 문제는 우리한테 경험이 없다는 거였어요. 스마트시티 설계, 수자원 관리, 친환경 인프라, 이런 건 책으로만 봤지 실제로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카르타는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진 도시예요. 우리가 직접 설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 기업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기술심의위원회가 열린 날을 똑똑히 기억해요. 회의실에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수르야디 인프라부 장관이 맨 앞자리에 떡하니 앉아 있었는데요. 원래 이 회의에 참석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장관 옆에 낯선 외국인이 딱 붙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었어요. 양복이 비싸 보였고 얼굴이 반질반질했어요. 웃고 있었는데 눈은 안 웃더라고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눈이었어요. 천하오밍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중국 국영건설공사 동남아 총괄이래요. 회의 시작도 전에 이 사람이 자료를 쫙 돌렸습니다.
번쩍번쩍한 그래픽에 숫자가 빽빽했어요. 3년 안에 기본 골격 완성, 5년 안에 50만 인구 수용 가능, 가격은 경쟁사 대비 30% 저렴. 위원들 눈이 휘둥그레졌죠. 여기저기서 감탄이 터져나왔어요. 이렇게 빨리? 이렇게 싸게? 수르야디 장관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면서 흡족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요. 저는 자료를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화려한 건물 조감도는 잔뜩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게 빠져 있었어요. 저는 손을 들었어요. 저기요, 수자원 관리 계획이 안 보이는데요. 보르네오가 열대 기후잖아요. 우기 되면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거든요. 배수 시스템이랑 저수 시설 계획은 어디 있어요? 처나오밍이 저를 쳐다봤어요. 싱긋 웃으면서 대답했죠. 그건 부차적인 문제라고요. 일단 도시 틀을 잡고 나서 천천히 보완하면 된다고요. 저는 더 말하려 했어요. 부차적이라뇨, 물 관리가 도시의 기본인데요. 근데 수르야디 장관이 끼어들었어요. 아르만 씨는 걱정이 너무 많다면서요. 천총괄이 전문가인데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서 회의를 끝내버렸어요. 회의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저만 빼고 다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거든요. 중국이랑 하면 되겠네. 빠르고 싸고 좋네. 그런 얘기들이 들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거실에 아들 리즈키가 앉아 있었어요. 22살인데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있거든요. 저를 닮아서 똑똑한 애예요. 근데 저를 보는 눈이 차가웠어요. 요즘 계속 그래요. 아버지 오늘도 늦었네요. 그렇게 말하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회의가 길어져서 그랬다고요. 리즈키가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아버지는 맨날 미안하다고만 한다고요. 엄마 생일 잊어버린 거 알고 있냐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라트나 생일이 사흘 전이었거든요. 완전히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케이크도 안 사고 꽃도 안 사고 축하한다는 말도 안 했어요. 리즈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서 말했어요. 아버지는 죽은 사람만 생각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안 본다고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거실에 서 있었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사실이니까요. 푸트리를 잃고 나서 저는 계속 그래왔어요. 미래를 구하겠다면서 정작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놓치고 있었던 거죠. 라트나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다고요. 리즈키도 다 안다고요. 그냥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여자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딸을 잃고 남편은 일밖에 모르고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저는 또 내일 아침이면 사무실로 갈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되니까요. 근데 푸트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6살 난 제 딸 푸트리가요. 라트나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푸트리가 좋아하는 토끼 인형을 가지러 방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물이 확 불어났다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대요. 문이 안 열렸대요. 물살에 막혀서요. 저는 망설임 없이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몇 번이고 잠수했어요. 눈을 떠도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냥 시커먼 흙탕물만 가득했죠. 손으로 이리저리 더듬어 봐도 부서진 가구 조각이랑 쓰레기만 닿았어요. 푸트리, 푸트리 하고 물속에서 소리 질렀어요. 당연히 대답이 없었죠. 목이 터져라 불러도 돌아오는 건 물소리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수색대가 푸트리를 찾았어요. 우리 집에서 300m 떨어진 하수구 입구였습니다. 제 딸은요, 그 좋아하던 하얀 토끼 인형을 두 팔로 꼭 껴안고 있었어요. 인형이 없으면 잠을 못 자는 애였거든요. 그래서 가지러 들어간 거였어요. 6살짜리가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숨만 쉬고 있었죠. 라트나는 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느 날 밤에 제 손을 꼭 잡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푸트리는 이제 하늘나라에 있다고요. 근데 이 땅에는 아직 수많은 아이들이 있다고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요. 다른 집 푸트리들은 지켜주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미친 사람처럼 일했어요. 배수 시스템을 연구하고 치수 계획을 공부하고 선진국 사례를 분석하고요. 2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과장 되고 국장 되고
결국 국가수도청 수석 도시계획관까지 올라갔어요. 근데요, 자카르타는 여전히 가라앉고 있었어요. 해마다 13cm씩요.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시 자체가 내려앉는 건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누산타라 얘기가 나왔습니다. 새 수도를 짓는다고요. 저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푸트리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요. 그로부터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새벽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부디안토였어요. 자카르타 주정부에서 재난 담당으로 일하는 제 절친한 친구거든요. 같이 신입 공무원 시절을 보낸 사이예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아르만, 큰일 났어. 수마트라야. 홍수가 터졌어. 역대급이래. 잠이 확 달아났어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켰는데요. 화면에 물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헬기에서 내려다본 항공 영상이었는데 강인지 도로인지 논인지 마을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전부 다 물이었어요.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수마트라 북부와 서부 전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고요. 사흘 동안 1년치 비가 내렸대요. 공식 사망자만 100명이 넘었고 실종자는 셀 수도 없다고 했어요. 수십만 명이 집을 잃었다고요. 저는 현장 시찰단에 자원했습니다. 사무실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아르만 씨가 왜 가요? 국가수도청 소관도 아닌데. 근데 저는 가야 했어요. 직접 봐야 했거든요. 텔레비전 화면으로 보는 것과 현장에서 보는 건 다르니까요. 수마트라에 도착해서 헬기를 탔어요. 하늘에서 내려다본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위성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처참했어요. 섬의 윤곽부터가 흐릿했어요. 마치 바다가 섬 안쪽까지 밀고 들어온 것처럼 보였는데 바닷물이 아니었어요. 전부 하늘에서 떨어진 빗물이었죠. 산사태가 난 곳에서는 흙과 나무가 뒤섞여서 마을 전체를 덮어버렸어요. 집들이 반쯤 잠겨 있었고 지붕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구조해달라는 거였죠. 이재민 캠프에 갔습니다. 체육관 하나에 수백 명이 빽빽하게 모여 있었어요. 얇은 매트 하나랑 담요 한 장씩 깔고 앉아 있었는데요. 눈들이 다 죽어 있었어요.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농사 짓던 사람들은 논과 밭이 사라졌고 어부들은 배를 잃었고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없었어요. 다들 내일 뭘 먹을지부터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죠.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하산이라고 했습니다. 50살쯤 됐는데 어부였대요. 얼굴이 검게 탔고 손이 거칠었어요. 평생 바다에서 일한 사람 손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가족이 어떻게 됐냐고요? 하산이 한참 동안 대답을 안 했어요. 그냥 먼 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어요. 아내랑 딸이랑 손녀가 있었다고요. 비가 너무 갑자기 쏟아져서 배를 못 띄웠대요. 집에 있었는데 물이 들이닥쳤대요. 저만 살았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2007년 그날이 떠올랐거든요. 흙탕물 속에서 푸투리를 찾던 그 순간이요. 하산의 눈을 보니까 제 눈이었어요. 18년 전에 거울에서 봤던 제 눈. 가족을 잃고 혼자 살아남은 사람의 눈이요. 하산이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정부에서 도시 계획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산이 간절한 눈으로 말했어요. 부탁이 있다고요. 제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이 더 안 나오게 해달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안 나왔거든요. 목이 막혀서요. 캠프를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주저앉고 싶었어요. 이게 뭔가 싶었거든요. 20년을 일했는데 뭐가 달라졌나. 자카르타는 여전히 가라앉고 있고 수마트라에서는 사람들이 물에 쓸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누산타라가 실패하면 이게 반복된다. 새 수도가 제대로 안 만들어지면 결국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난다. 물에 쫓기는 사람들, 가족을 잃는 사람들,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사람들. 하산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저만 살았다고 하던 그 목소리요. 비행기 타고 자카르타로 돌아오면서 창밖을 봤어요. 구름 아래로 섬들이 점점이 보였는데요. 저 섬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을까 싶었어요. 인도네시아는 17,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물과 때려야 뗄 수 없는 나라죠. 그래서 물을 다스리지 못하면 나라 전체가 위험해져요.
누산타라를 제대로 만들어야 해요. 어떻게든요. 중국한테 맡기면 안 돼요. 빨리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짓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카르타로 돌아왔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국이랑 계약이 거의 끝났대요. 수르야디 장관이 대통령한테 최종 보고를 올렸고 다음 주에 서명식을 한다더라고요. 제가 수마트라가 있는 사흘 동안 일이 쭉쭉 진행된 거예요. 천하오밍이 얼마나 발 빠르게 움직였는지 모르겠어요. 장관들 만나고 국회의원들 만나고 언론 인터뷰하고요. 중국 투자가 인도네시아의 미래다. 이런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장관실로 뛰어갔습니다. 비서가 막으려 했는데 밀치고 들어갔어요. 수르야디 장관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죠. 장관님, 아직 검토할 게 많잖아요. 수자원 계획도 제대로 안 됐고 환경 영향 평가도 안 끝났는데 어떻게 서명을 해요? 제가 수마트라 다녀왔는데요. 홍수 피해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봤다고요. 장관이 손을 저었어요. 됐다고요. 아르만 씨는 걱정이 너무 많다고요. 천총괄이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도시를 지었는데요.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수십 개 도시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장관님, 그 도시들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짓고 나서 관리 안 돼서 엉망이 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누산타라는 그냥 도시가 아니잖아요. 수도예요. 실패하면 되돌릴 수가 없다고요. 장관 얼굴이 굳었어요. 아르만 씨, 지금 결정권자가 누군지 알아요? 나야. 대통령이야. 당신 아니야. 맡은 일이나 잘해요. 이 이상 문제 만들면 프로젝트에서 빼버릴 거야. 밀려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회의에서 손 들어봤자 무시당하고 장관한테 가봤자 쫓겨나고요. 국가수도청 수석 도시계획관이라는 직함이 무색했어요. 직함만 번지르르 하지 실권이 없었던 거죠. 그날 밤에 사무실에 혼자 남았어요. 다들 퇴근하고 불 꺼진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죠.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순 없잖아요. 중국이 누산타라를 짓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어요. 검색을 시작했어요. 수도 이전 성공 사례, 스마트시티 건설 경험, 행정도시 설계. 이런 키워드를 계속 넣었어요.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호주의 캔버라, 미얀마의 나이피도. 여러 나라 사례가 나왔는데요. 뭔가 와닿지 않았어요. 다 오래된 사례였고 스마트시티 개념이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현대적인 도시를 처음부터 설계해서 성공시킨 사례가 필요했어요. 그러다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세종시. 한국. 한국이 수도를 옮겼다고. 찾아봤습니다. 정확히는 행정수도 이전이었어요. 2000년대 초에 허허벌판에 새 도시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인구가 40만 명이 넘는데요. 스마트시티 기술이 적용됐고 수자원 통합관리 시스템도 있다고 했어요. 빗물을 모아서 재활용하고 홍수를 방지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쓰고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다 싶었어요. 자료를 더 찾았어요. 한국에 K워터라는 기관이 있는데 수자원 관리를 담당한대요. 세계적인 수준이래요. 세종시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사업도 하고 있다고 했고요. 읽으면 읽을수록 확신이 들었어요. 중국은 빨리 짓는 건 잘해요. 그건 인정해요. 근데 누산타라한테 필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빨리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십 년을 버텨야 하는 도시예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물을 다스리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야 해요. 그걸 실제로 해본 나라가 필요했어요. 그게 한국이었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행정수도 이전에 성공한 나라요. 새벽이 됐을 때 결심이 섰습니다. 한국에 가야겠다. 직접 가서 봐야겠다. 세종시가 진짜 어떤 곳인지, 한국이 뭘 할 수 있는 건지요. 문제는 명분이었어요. 공식 출장을 가려면 장관 승인이 필요한데 수르야디 장관이 허락할 리가 없었거든요. 중국이랑 계약하려는 마당에 한국 보러 간다고 하면 바로 잘릴 거예요. 비공식으로 가야 했어요. 연차 쓰고 사비 털어서요.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푸트리 사진이 책상 위에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봤어요. 가야 해요.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한국에 가기로 마음은 먹었는데 막상 실행하려니까 두려웠어요.
제가 뭔데요? 그냥 인도네시아 공무원 하나잖아요. 아무 연줄도 없고 한국어 한마디도 못하는데요. 한국 가서 세종시 보여달라고 하면 누가 만나줘요? 그냥 관광객 취급당하고 끝날 것 같았어요. 괜히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면 그게 더 비참하잖아요. 돈만 날리고 시간만 날리고요. 밤마다 잠이 안 왔어요. 천장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죠. 실패하면 어떡하지? 장관한테 들키면 어떡하지? 연차 쓰고 한국 간 거 알면 어떡하지? 프로젝트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걱정이 걱정을 낳았어요. 그러다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새벽에 거실로 나갔는데 푸투리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6살 때 모습 그대로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하얀 토끼 인형을 안고 있었어요. 저를 쳐다보면서 빙그레 웃고 있었죠. 아빠 하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몸이 안 움직였어요. 말도 안 나왔고요. 그냥 서서 쳐다보기만 했어요. 푸투리가 또 말했어요. 아빠 왜 무서워해요? 꿈이라는 걸 알았어요. 알면서도 눈물이 났어요. 푸투리야 하고 부르려는데 목이 막혔어요. 그러다 눈을 떴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소파엔 아무도 없었고요. 저는 한참 동안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라트나가 방에서 나왔어요. 인기척을 느꼈나 봐요. 여보, 왜 그래요? 무슨 꿈 꿨어요? 저는 라트나한테 다 얘기했어요. 한국에 가고 싶다는 것, 세종시를 직접 보고 싶다는 것, 근데 무섭다는 것, 실패하면 어떡하냐는 것, 혼자서 이 큰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것, 주절주절 다 쏟아냈어요. 아내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는 게 창피했는데 그날은 어쩔 수 없었어요. 라트나가 제 옆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보, 푸투리가 떠난 후에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알아요. 20년 동안 혼자서 다 짊어지려고 했잖아요. 일에 묻어서 슬픔을 견디려고 했잖아요. 나도 알아요. 근데 있잖아요. 푸투리는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원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라트나가 계속 말했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요. 푸투리를 위해서.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실패하면 어때요?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생각하면 돼요. 그 말에 뭔가 풀렸어요.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게 조금 가벼워졌달까요? 맞아요.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나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시도조차 안 하는 건 진짜 실패니까요. 다음 날 아침에 리즈키한테 갔어요. 아들은 여전히 저를 피하고 있었는데 잡아서 앉혔어요. 리즈키야, 아버지가 한국에 좀 다녀올게. 아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하러요? 세수도 짓는 일 때문에요. 한국에 가서 배워올 게 있어서요. 리즈키가 한심하다는 듯이 저를 봤어요. 아버지는 맨날 일이잖아요. 가족은 안중에도 없으면서요. 저는 가만히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맞아. 아버지가 잘못했어. 너한테도 엄마한테도. 미안하다. 근데 이건 꼭 해야 해. 아버지가 푸투리 잃고 나서 20년 동안 매달려온 일이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리즈키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조금 달라졌어요. 화난 게 아니라 뭔가 복잡한 표정이었죠.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그럼 다녀오세요. 근데 이번엔 진짜 뭔가 해오세요. 맨날 바쁘다 바쁘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바뀌잖아요. 알았어. 약속할게. 그날 저녁에 항공권을 끊었습니다. 연차 일주일 쓰고 사비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요. 짐을 싸면서 손이 떨렸어요. 이게 맞는 건지 아직도 확신이 안 섰거든요. 근데 라트나 말이 맞았어요.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나으니까요. 푸투리 사진을 지갑에 넣었어요. 아빠 간다, 푸투리야. 잘 보고 올게.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인상은요, 깨끗하다였어요. 바닥이 반짝반짝했고 천장이 높았어요. 공기도 달랐어요. 자카르타 공항이랑 비교가 안 됐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 서 있었고 안내 표지판이 곳곳에 있었어요. 영어도 병기되어 있어서 헤매지 않고 입국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안녕하세요랑 감사합니다 정도. 그것도 발음이 엉망이었죠. 출국 전에 코이카 그러니까 한국국제협력단에 연락을 넣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공무원인데 세종시를 방문하고 싶다고요. 누산타라 프로젝트 관련해서 배우고 싶은 게 있다고요. 솔직히 답장이 올 거라고 기대 안 했어요. 개인 자격으로 보낸 이메일이었거든요. 공식 루트도 아니고요. 근데 답장이 왔어요. 유민지라는 분이었는데 코이카 파견원이래요. 인도네시아에서 2년 동안 봉사활동을 했었대요. 인도네시아어를 할 줄 안다고 했어요. 공항에서 만나자고 했고요. 반가운 마음 반, 의심 반이었어요. 왜 이렇게 친절하지? 뭘 노리는 거 아냐? 공항 도착층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젊은 여성이 손을 흔들었어요. 30대 초반쯤 됐을까요? 단발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밝게 웃으면서 다가왔어요. 아르만 씨 맞죠? 반가워요. 잘 오셨어요. 인도네시아어였어요. 발음이 꽤 좋았어요. 저는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세종시까지 차로 2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가는 동안 유민지 씨가 이것저것 설명해줬어요. 세종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처음엔 반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정치적으로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그래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요.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서 일 추진력이 엄청나다고 했어요. 결정되면 바로 실행한다고요. 도착해서 차에서 내렸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이게 15년 전에 허허벌판이었다고요? 눈앞에 도시가 펼쳐져 있었어요.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 잘 정돈된 공원, 그리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진짜 도시였어요. 그것도 아주 깔끔하고 현대적인 도시요. 정부청사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었어요. 도로마다 자전거 도로가 있었고 곳곳에 녹지가 있었어요. 계획대로 만들어진 도시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오후에 박준혁 대표를 만났습니다. 스마트시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분인데요. 세종시 초기 설계에 참여했던 분이래요. 유민지 씨가 연결해줬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머리가 반백이었고 눈이 날카로웠어요. 첫인상이 좀 무서웠어요. 근데 악수하는 손은 따뜻했어요. 목소리도 부드러웠고요. 아르만 씨, 인도네시아에서 오셨다고요? 누산타라 프로젝트 때문에? 네, 직접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새 도시를 만들었는지요. 박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내일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게요. 세종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뭐가 잘 됐고 뭐가 안 됐는지 숨기지 않고 다 보여드릴게요. 실패한 것도 포함해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줄 몰랐거든요. 보통은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실패한 것도 보여주겠다니요. 다음 날 아침부터 투어가 시작됐어요. 박 대표가 직접 차를 몰았어요. 정부청사 단지, 주거지역, 상업지구, 공원, 그리고 수자원 관리 시설까지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빗물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도시 전체에 저류지가 있었고 빗물을 모아서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어요. 홍수 방지와 물 재활용을 동시에 하는 거였죠. 저는 연신 사진을 찍었어요. 질문도 엄청 많이 했고요. 박 대표는 하나하나 친절하게 답해줬어요. 이건 이래서 이렇게 했고, 저건 저래서 저렇게 했고, 이건 처음에 실패했다가 나중에 고쳤고요. 숨기는 게 없었어요. 저는 점점 마음이 열렸어요.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세종시에서 셋째 날이었어요. 오전에 K워터 수자원 연구원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아침에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전화였어요. 부디안토였습니다. 아르만, 지금 어디야? 한국이야. 왜? 야, 큰일 났어. 천하오민이 대통령 직접 만났대. 서명식이 일주일 앞으로 당겨졌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일주일? 다음 주라고? 그리고 수루야디 장관이 너 찾고 있어. 연차 쓴 거 알고 엄청 화났대. 당장 돌아오래. 어디 갔냐고 난리야. 저는 전화기를 든 채 멍해졌어요. 이제 막 실마리를 찾았는데 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일주일. 고작 일주일. 그 안에 뭘 어떻게 해요?
유민지 씨가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상황을 설명했어요. 유민지 씨 얼굴도 어두워졌죠. 일주일이면 시간이 너무 없네요. 어떡하죠? 그때 박준혁 대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원래 K워터 방문에 동행하기로 했거든요. 아르만 씨, 저도 소식 들었어요. 유민지 씨한테 연락받았어요. 일단 만나서 얘기해요. 포기하긴 일러요. 수자원 연구원에서 만났습니다. 연구원 건물은 생각보다 컸어요. 첨단 장비들이 즐비했고 연구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거기서 김서연 박사를 소개받았어요. 40대 초반의 여성인데 수자원 관리 전문가였어요. 한국의 4대강 수계 시스템 설계에 참여했대요. 날카로운 인상이었는데 말투는 차분했어요. 김 박사가 제 상황을 듣더니 말했어요. 아르만 씨, 중국 제안서 내용 알아요? 대략은 알아요. 회의에서 봤으니까요. 제가 봤어요. 누산타라 수자원 계획이요. 솔직히 말하면 문제가 많아요. 뭐가요? 보르네오 기후 특성을 전혀 반영 안 했어요. 열대 기후에서 우기 때 강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 달에 500mm가 넘게 내리는 곳이에요. 중국 안대로 하면 배수 용량이 턱없이 부족해요. 3년 안에 배수 시스템 터져요.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길 수도 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제가 걱정하던 게 맞았던 거예요. 역시나 물 관리가 문제였어요. 김 박사가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요, 제가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 드릴게요. 중국 안의 문제점이랑 대안을 정리해서요.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가능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써먹어요? 장관이 저 말 안 들어요. 회의에서 발언해봤자 무시당해요. 박 대표가 말했어요. 대통령한테 직접 가야죠. 네. 수루야디 장관 거치면 안 돼요. 장관은 이미 중국 편이잖아요.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게 가능해요? 저 같은 사람이요? 아르만 씨가 만들어야죠. 우리가 무기를 드릴 테니까 아르만 씨가 싸우셔야 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맞았어요. 결국 싸워야 하는 건 저였어요.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도와줘도 인도네시아에서 싸울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이 안 왔어요. 다음 날 아침 비행기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수루야디 장관한테 불려가면 아마 프로젝트에서 잘릴 거예요. 근데 잘리더라도 대통령한테 보고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근데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요. 창밖으로 한국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안전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누산타라도 저렇게 만들어야 해요. 물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도시로요. 푸트리 사진을 꺼냈어요. 지갑에 넣어온 거요. 아빠 좀 도와줘, 푸트리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한국 떠나기 전날 밤에 박준혁 대표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르만 씨, 시간 있어요? 만나 뵙고 싶은 분이 계세요. 지금 서울로 올 수 있어요? 밤 7시였어요. 다음 날 아침 비행기였는데 뭔가 중요한 것 같았어요. 택시 타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강남에 있는 조용한 한정식집이었어요. 방으로 들어갔는데 한 노인이 앉아 계셨어요. 흰 머리에 주름이 깊었는데요. 눈빛이 맑았어요. 기품이 느껴지는 분이었어요. 정태호 회장이라고 소개받았습니다. 80대였는데요. 세종시 건설 초기에 핵심 역할을 했던 분이래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니까 LH 초대 사장을 지냈대요. 지금은 은퇴하고 자문만 하신다고요. 정 회장이 저를 보더니 빙그레 웃으셨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왔다면서요?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어요. 앉아요. 저는 깍듯이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긴장이 됐어요. 대단한 분 앞에 있으니까요. 정 회장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준혁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누산타라 프로젝트 때문에 왔다면서요? 상황이 안 좋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 중국이랑 계약이 거의 끝났어요. 시간이 없어요. 회장이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물었어요. 아르만 씨, 왜 이렇게까지 해요? 본인이 직접 안 나서도 되잖아요.
정부가 결정한 거면 따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제가 딸을 잃었어요. 2007년 홍수 때요. 6살이었어요. 그때 이후로 20년 동안 이 일만 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지키고 싶어서요. 다시는 물에 아이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요. 정 회장이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봤어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동정이 아니었어요. 뭔가 알아보는 눈이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말했어요. 아르만 씨, 나도 세종시 만들 때 똑같은 말 들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요? 그냥 두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있잖아요. 어떤 일은 그냥 두면 안 돼요. 누군가는 해야 하거든요. 저는 가만히 들었어요.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세종시 처음 만들 때요. 다들 미쳤다고 했어요. 허허벌판에 뭘 짓냐고요. 정치인들은 표 안 된다고 반대했고 언론은 세금 낭비라고 욕했어요. 전문가들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포기 안 했어요. 100번 넘어지면 101번 일어났어요. 안 된다고 할 때마다 왜 안 되냐고 물었고요. 결국 됐어요. 지금 40만 명이 살고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이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아르만 씨, 한 가지만 기억해요. 기술이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요. 왜 이 도시가 필요한지 아는 사람이 만들어요. 아르만 씨는 그걸 알잖아요. 딸을 잃어봤으니까. 그 아픔을 아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회장이 덧붙였어요. 도시는 짓는 것보다 사람이 살게 만드는 게 더 어려워요. 건물은 돈으로 세우지만 마을은 마음으로 만들어요. 중국은 건물은 잘 지을 거예요. 근데 마을을 만들 줄 알아요?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할 줄 알아요? 저는 대답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필요한 거예요. 한국은 그걸 해봤잖아요. 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우리는 해봤어요.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봤어요. 그 경험을 나눌 수 있어요. 회장이 박 대표를 보면서 말했어요. 준혁아, 이 친구 도와줘라.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도 연락해볼게. 누산타라가 제대로 되면 동남아 전체한테 모델이 될 수 있어. 저는 일어나서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 회장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아르만 씨, 기억해요. 기술은 무기지만 싸우는 건 사람이에요. 그리고 싸우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절대 안 져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면서 서울 거리를 걸었어요. 머리가 복잡했는데 동시에 뭔가 선명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기술이 아니었어요. 제가 찾으러 온 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왜 이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지, 왜 포기하면 안 되는지 그 답을 찾으러 온 거였어요. 푸트리 사진을 꺼냈어요. 아빠가 이제 알 것 같아, 푸트리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다음 날 아침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었어요. 자카르타 공항에 내리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수르야디 장관 비서였어요. 장관님이 당장 보자고 하신대요. 지금 바로요. 장관실에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수르야디 장관이 책상에 앉아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옆에 천하오밍이 서 있었어요. 싱긋 웃고 있더라고요. 승자의 미소였죠. 장관이 입을 열었어요. 아르만 씨, 연차 내고 어디 갔다 왔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이요. 세종시 보러 갔습니다. 장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맡은 일이나 하라고 했잖아. 누가 한국 가래요? 지금 중국이랑 계약 코앞인데 딴짓을 해?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장관님, 중국 안에 문제가 있어요. 수자원 계획이 엉망이에요. 이대로 가면 3년 안에 도시가 물에 잠길 수 있어요. 천하오밍이 끼어들었어요. 아르만 씨,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도시를 지었는데요. 걱정 마세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김서연 박사가 만들어준 분석 보고서였어요. 이거 보세요. 한국 수자원 전문가가 분석한 거예요. 보르네오 기후 특성을 전혀 반영 안 했어요. 배수 용량이 턱없이 부족해요. 장관이 서류를 받아들더니 휙 던져버렸어요. 바닥에 종이가 흩어졌어요. 이딴 게 뭐야?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
자기네 일감 따려고 만든 거 아니야?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르만 씨, 지금부터 프로젝트에서 손 떼요. 회의 참석 금지. 서명식에도 오지 마요. 더 문제 만들면 그냥 잘라버릴 거야. 머리가 하얘졌어요. 20년을 바쳐온 일에서 쫓겨나는 거였어요.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동료들이 저를 피했어요.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더라고요. 다들 알고 있었어요. 아르만이 찍혔다는 거요. 저한테 말 걸면 자기들도 불똥 튄다고 생각한 거죠. 그날 밤에 집에 갔는데 리즈키가 거실에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한참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잘렸어. 프로젝트에서 쫓겨났어. 리즈키 표정이 굳었어요. 뭐요? 왜요? 한국 갔다 온 거 들켰어. 장관이 화났어. 리즈키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더니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그래서 어떡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트나가 방에서 나왔어요. 제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 없이요. 그냥 손만 잡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붙잡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20년이 물거품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출근해봤자 할 일이 없었거든요. 회의에서 빠지고 서류도 안 오고요.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러다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준혁 대표였어요. 아르만 씨, 상황 들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지 않다고 했어요. 솔직하게요. 프로젝트에서 쫓겨났다고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박 대표가 말했어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김서연 박사가 보고서 완성했어요. 중국 안의 문제점을 데이터로 다 정리했어요. 이거 대통령한테 전달할 수 있으면 판이 바뀔 수 있어요. 대통령이요? 제가요? 저는 지금 찍힌 사람이에요. 장관이 맡고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을 만나요? 박 대표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말했어요. 방법이 아예 없진 않아요. 정태후 회장님이 움직이고 계세요. 인도네시아 쪽에 아는 분이 계시대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 회장님이요? 네. 회장님이 그러셨어요. 아르만 씨는 싸울 이유를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은 도와줘야 한다고요.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모르는 나라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왜요? 저한테 뭐가 있다고요? 며칠 후에 이메일이 왔어요. 김서연 박사한테서요. 첨부 파일이 있었어요. 누산타라 수자원 계획 분석 보고서. 50쪽짜리였어요. 중국 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놨어요. 배수 용량 부족, 저류지 설계 오류, 우기 강수량 미반영, 집안 침하 위험. 전부 데이터로 증명했어요. 그리고 대안도 제시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저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이거면 돼요. 이거면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어요. 문제는 어떻게 전달하느냐였죠. 그때 부디안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르만 나야. 좋은 소식이야. 뭔데? 다음 주에 수마트라 이재민 대표단이 대통령 만난대. 홍수 복구 지원 요청하러요. 너도 알지? 이재민 캠프에서 만났던 하산이 대표로 간대. 하산이요? 그 어부요? 근데 있잖아, 하산이 너 찾고 있어. 아르만 씨 어디 있냐고요? 만나고 싶대.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하산. 저만 살았다고 했던 그 남자요. 가족을 다 잃은 그 남자요. 그 사람이 대통령을 만난다고요? 저는 바로 대답했어요. 하산한테 연락해줘. 내가 만나러 갈게. 하산을 만나러 수마트라로 갔어요. 이재민 캠프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었어요. 하산이 저를 보더니 반갑게 맞아줬어요. 아르만 씨 왔어요? 고마워요. 저는 하산 손을 잡았어요. 하산 씨, 대통령 만난다면서요? 하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재민 대표로요. 복구 지원 요청하러요. 근데 솔직히 긴장돼요. 대통령 앞에서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산한테 물었어요. 하산 씨, 저한테 부탁이 있어요. 대통령 만날 때 저도 같이 갈 수 있을까요? 하산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세수도 누산타라 얘기를 해야 해요. 지금 계획대로 가면 또 홍수가 날 수 있어요. 대통령한테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산이 한참 동안 저를 봤어요.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같이 가요. 아르만 씨도 우리 편이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음 날 인도네시아 주요 언론에 기사가 떴어요. 제목이 충격적이었어요. 누산타라 담당 공무원, 한국 기업과 유착 의혹. 기사 내용은 이랬어요. 아르만 위자야 수석 도시계획관이 비공식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 기업들과 접촉했다. 중국과의 계약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뒷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사비로 갔어요. 누구한테 돈 한 푼 안 받았어요. 근데 누가 이런 기사를 흘렸을까요? 천하오밍이었어요. 분명히요. 제가 방해가 되니까 아예 매장시키려는 거였죠. 전화가 빗발쳤어요. 동료들, 친구들, 심지어 가족들까지요. 이게 뭐냐고요? 진짜냐고요? 라트나가 전화했어요. 여보, 뉴스 봤어요. 이게 뭐예요? 저는 말했어요. 거짓말이야. 나 돈 안 받았어. 라트나가 한숨을 쉬었어요. 나는 알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리즈키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학교에서 애들이 물어봐요. 아버지가 뇌물 받았냐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한테까지 불똥이 튄 거예요. 가장 아팠던 건 따로 있었어요.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아르만 위자야는 2007년 자카르타 홍수 당시 인프라 담당 공무원이었다. 당시 배수 시스템 관리 부실로 수천 명이 피해를 입었다. 딸도 그때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푸트리 얘기를 꺼낸 거예요. 제 가장 아픈 상처를 파헤쳐서 무기로 쓴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죽은 아이까지 끌어들여요? 포기하려고 했어요. 솔직히요. 이 정도면 됐다 싶었어요. 저 혼자 망신당하는 건 참을 수 있어요. 근데 가족까지 피해보는 건 아니잖아요. 리즈키가 학교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집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라트나가 밥 가져다 줘도 안 먹었어요.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열어봤더니 하산이었어요. 수마트라에서 올라온 거예요. 아르만 씨, 뭐해요? 왜 연락이 안 돼요? 저는 힘없이 말했어요. 하산 씨, 나 못 가요. 기사 봤죠? 나 지금 매장당했어요. 같이 가면 하산 씨한테도 피해가요. 하산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종이 묶음이었어요. 편지들이요. 이게 뭐냐면요, 이재민들이 쓴 거예요. 아르만 씨한테요. 저는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들이었어요. 읽기 시작했어요. 아르만 씨, 저는 집을 잃었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를 위해서요. 아르만 씨가 캠프에 왔을 때 눈빛이 달랐어요. 진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발 끝까지 싸워주세요. 내 손녀가 물에 떠내려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지켜주세요. 부탁이에요. 눈물이 흘렀어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믿고 있었어요.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요. 저한테 희망을 걸고 있었어요. 하산이 말했어요. 아르만 씨, 언론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알아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요. 포기하지 마요. 저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라트나가 옆에 와서 안아줬어요. 리즈키도 왔어요. 아들이 처음으로 제 등을 토닥여줬어요. 아버지, 울지 마요. 저 괜찮아요. 애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리즈키를 봤어요. 진짜야? 리즈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옳은 일하는 거 알아요. 끝까지 해요. 그날 밤에 다시 일어났어요. 김서연 박사 보고서를 꺼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어요. 중요한 부분에 밑줄 치고 메모했어요.
대통령 앞에서 뭘 어떻게 말할지 정리했어요. 한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박준혁 대표랑 김서연 박사가 인도네시아로 온대요. 직접 와서 도와주겠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까지 와요? 박 대표가 말했어요. 당연하죠.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함께 싸울게요. 대통령 면담 전날 밤 호텔방에 다 모였어요. 박 대표, 김 박사, 유민지 씨, 하산, 그리고 저. 밤새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어요. 아침이 밝아올 때쯤 다 됐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이었어요. 대통령궁 앞에 섰을 때 다리가 떨렸어요. 이재민 대표단은 10명이었어요. 하산이 맨 앞에 있었고 저는 맨 뒤에 있었어요. 원래 명단에 없었거든요. 하산이 수행원으로 끼워 넣어준 거예요. 경비원이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제 이름을 보더니 잠깐 멈칫했어요. 뉴스에서 본 얼굴이니까요. 근데 명단에 있으니까 통과시켜줬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면서 안내원이 들어오세요 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회의실에 들어갔는데 대통령이 정면에 앉아 계셨어요. 옆에 수르야디 장관이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뭐야, 왜 저놈이 여기 있어? 그런 표정이었죠. 근데 대통령 앞이라 말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천하오밍도 있었어요.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중국 측 참관인 자격이래요. 저를 보더니 싱긋 웃었어요. 여기까지 기어들어왔네. 그런 웃음이었어요. 하산이 먼저 발언했어요. 대통령님, 저희는 수마트라 홍수 피해자들입니다. 집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딸과 손녀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복구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타깝습니다.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하산이 계속 말했어요. 대통령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 아르만 씨가 계세요. 이분이 저희한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세수도 누산타라에 관한 거예요. 들어주시겠습니까? 대통령이 저를 봤어요. 수르야디 장관 얼굴이 붉어졌어요. 대통령님,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한국 기업과 유착 의혹이 있어요. 뉴스에도 났잖아요. 대통령이 손을 들었어요. 장관, 잠깐요. 드러나 봅시다. 저는 앞으로 나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대통령님, 저는 국가수도청 아르만 위자야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누산타라의 미래에 관한 겁니다. 서류를 꺼내려는데 손이 떨렸어요.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긴장돼서 말이 안 나왔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때 회의실 구석에서 뭔가 반짝였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는데요. 제 지갑 속 푸트리 사진에 빛이 닿은 거였어요. 아침에 꺼내놨다가 주머니에 넣었거든요. 푸트리 얼굴이 보였어요. 웃고 있었어요. 아빠, 할 수 있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놨어요. 준비한 발표를 접었어요. 대신 다른 얘기를 시작했어요. 대통령님, 저는 2007년 홍수 때 딸을 잃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6살이었습니다. 푸틀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꽃이라는 뜻이에요. 그날 밤에 비가 쏟아졌어요. 집에 물이 차올랐어요. 푸트리가 좋아하는 인형을 가지러 방에 들어갔는데 물이 갑자기 불어났어요. 저는 늦게 도착했어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어요. 다음 날 수색대가 하수구 근처에서 제 딸을 찾았어요. 인형을 꼭 안고 있었어요. 대통령이 숨을 멈춘 게 느껴졌어요. 장관도 천하오밍도 아무 말 없었어요. 저는 말을 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20년 동안 도시 인프라에 매달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지키고 싶었어요. 다시는 물에 아이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자카르타는 계속 가라앉았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저는 하산을 가리켰어요. 여기 하산 씨도 똑같아요. 아내와 딸과 손녀를 한꺼번에 잃었어요. 수마트라에는 이런 분들이 수천 명이에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들었어요. 대통령님, 누산타라는 우리의 마지막 기회예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요. 근데 지금 계획대로 가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중국안은 보르네오 기후 특성을 전혀 반영 안 했어요.
우기 강수량을 고려 안 했어요. 이대로 지으면 3년 안에 배수 시스템이 터져요. 또 홍수가 나요. 또 아이들이 죽어요. 수르야디 장관이 끼어들었어요. 대통령님, 이건 한국 측에서 만든 자료예요. 편향된 거예요. 저는 장관을 똑바로 봤어요. 장관님, 그러면 중국 자료는 안 편향됐어요? 자기들 계약 따려고 만든 건 아니에요? 장관 얼굴이 붉어졌어요. 대통령이 말했어요. 아르만 씨, 그래서 대안이 뭐예요? 저는 대답했어요. 한국이요.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행정수도 이전에 성공한 나라예요. 세종시라고요. 15년 전 허허벌판에 지금 40만 명이 살아요. 스마트시티 기술이 있고 수자원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저도 직접 가서 봤어요. 진짜예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한국 측 얘기도 들어봐 주세요. 지금 밖에 한국 전문가들이 와 있어요. 직접 설명 들으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대통령이 잠시 생각했어요. 장관 얼굴을 봤다가 저를 봤다가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입을 열었어요. 들어오시라고 해요. 문이 열렸어요. 박준혁 대표와 김서연 박사가 들어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해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박준혁 대표가 앞으로 나갔어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대통령님, 저는 한국에서 온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스마트시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20년 전에 세종시 초기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대표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이 벽에 투사됐어요. 첫 번째 사진이 떴어요. 허허벌판이었어요. 풀만 무성하고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죠. 박 대표가 말했어요. 이게 2004년 세종시입니다. 20년 전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논밭이랑 야산뿐이었죠.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기다 뭘 짓냐고요? 미쳤냐고요? 다음 사진이 떴어요. 똑같은 장소였는데 완전히 달랐어요. 고층 빌딩이 늘어서 있었고 넓은 도로가 있었고 공원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고요. 박 대표가 말했어요. 이게 지금 세종시입니다. 4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정부 청사가 있고 학교가 있고 병원이 있어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 눈이 커졌어요. 진짜요? 20년 만에요? 네. 20년이면 충분해요. 의지만 있으면요. 김서연 박사가 이어받았어요. 대통령님, 저는 수자원 전문가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한국 K워터 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오늘은 누산타라 수자원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보르네오섬 연평균 강수량이 3,000mm가 넘습니다. 한국의 2배 이상이에요. 우기에는 한 달에 500mm가 쏟아지기도 해요. 현재 중국 측 설계안을 봤는데요. 배수 용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설계대로 지으면 3년 안에 도시가 침수돼요. 수르야디 장관이 끼어들었어요. 그건 당신들 생각이잖아요. 중국 측은 문제 없다고 했어요. 김 박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장관님,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데이터예요. 여기 보세요. 강수량 데이터, 집안 투수율 데이터, 배수 용량 계산식. 다 있어요. 숫자는 거짓말 안 해요. 화면에 숫자들이 줄줄이 떴어요. 전문 용어가 많았지만 결론은 명확했어요. 중국 안대로 하면 물난리가 난다는 거였죠. 천하오밍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김 박사가 계속 말했어요. 저희 대안은 이렇습니다. 한국형 통합수자원 관리 시스템이에요. 빗물을 적으로 보지 않고 자원으로 봐요. 모아서 저장하고 정화해서 재활용해요. 홍수도 막고 물 부족도 해결해요. 세종시에서 10년 넘게 검증된 기술이에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다 질문했어요. 좋은 얘기인데요. 비용은요? 중국 안보다 비싸지 않아요? 박 대표가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초기 비용은 20% 정도 더 들어요. 근데 유지 비용까지 합치면 30년 기준으로 오히려 저렴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가 돼요. 홍수 나서 복구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미리 제대로 짓는 게 100배, 1000배 싸요.
대통령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 물었어요.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한국이 이 프로젝트의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요? 중간에 손 떼면 어떡해요? 정권 바뀌면 딴소리하면 어떡해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죠. 박 대표가 잠시 멈췄어요. 그러더니 핸드폰을 꺼냈어요. 대통령님, 화상으로 연결된 분이 계세요. 직접 들어보시겠어요? 화면이 바뀌었어요.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이 나타났어요. 정태호 회장이었어요. 대통령님, 저는 한국에서 세종시를 처음 만든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정태호라고 해요. 대통령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네, 말씀하세요. 정 회장이 천천히 말했어요. 세종시 만들 때 저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책임질 수 있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모르겠다고요. 될지 안 될지 확신 없다고요. 근데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었어요. 실패하면 함께 실패하겠다고요.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요. 누산타라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순 없어요. 근데 함께 할 순 있어요. 그게 진짜 파트너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대통령이 한참 동안 화면을 봤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한국과 협의해봅시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수르야디 장관 얼굴이 하얘졌어요. 대통령님, 잠깐만요. 중국이랑 이미 거의 다 됐잖아요. 이제 와서 뒤집으면 외교 문제가 생겨요. 대통령이 손을 들었어요. 장관, 나도 알아요. 근데 지금 들은 얘기가 사실이면 중국 안대로 갈 수 없어요. 수도가 물에 잠기면 외교 문제가 아니라 나라 문제예요. 천하오밍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대통령님, 저희 중국은 전 세계에서 수백 개 도시를 지었습니다. 한 번도 문제 없었어요. 이건 한국 측의 음모예요. 자기네 사업 따려고 만든 거짓 자료예요. 대통령이 천하오밍을 봤어요. 차가운 눈이었어요. 천총괄, 자료가 거짓인지 진짜인지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천하오밍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어요. 수르야디 장관도 일어났어요. 대통령 눈치를 보더니 슬그머니 나갔어요. 싸움에서 진 사람 표정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했어요. 진짜로 된 건가? 꿈인가? 박준혁 대표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아르만 씨, 해냈어요. 저는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펑펑 울었어요. 하산이 다가와서 안아줬어요. 이재민 대표단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대통령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아르만 씨, 고생했어요. 딸 얘기 들었어요. 마음이 아프네요. 저는 허리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대통령이 말했어요.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거예요. 각오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궁을 나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저는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긴장이 확 풀리니까 몸이 안 움직였어요. 하산이 옆에 앉았어요. 아르만 씨, 대단해요. 진짜 해냈어요. 저는 웃었어요. 하산 씨 덕분이에요. 하산 씨가 데리고 와줬잖아요. 하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르만 씨가 포기 안 했잖아요. 언론에서 욕해도 장관이 막아도 끝까지 버텼잖아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박준혁 대표가 다가왔어요. 아르만 씨, 축하해요. 근데 이제 시작이에요. 대통령이 협의하겠다고 한 거지 계약이 끝난 건 아니에요. 앞으로 할 일이 산더미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근데 문이 열렸잖아요. 가능성이 생겼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며칠 후에 공식 발표가 났어요. 누산타라 프로젝트 기술 파트너 재검토.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 협의 개시. 뉴스에 대서특필됐어요. 인도네시아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가 방향을 바꾼 거니까요. 중국 측이 크게 반발했어요. 외교 채널로 항의했대요. 근데 대통령이 밀어붙였어요. 국익이 우선이라면서요. 수르야디 장관은 다른 부서로 옮겨졌어요. 사실상 좌천이었죠. 천하오밍은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나중에 들으니까 본사에서 문책당했대요. 이 큰 프로젝트를 날려먹었으니까요. 저는 프로젝트에 복귀했어요. 직위도 올랐어요. 누산타라 건설 총괄 책임자가 됐어요. 영광스러웠지만 부담도 컸어요. 이제 진짜로 도시를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내야 했어요. 라트나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나 총괄 책임자 됐어. 라트나가 웃었어요. 축하해요, 여보. 고생했어요.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 있었어요. 여보, 고마워. 당신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잘한 거예요. 아니야. 진짜 당신 덕분이야. 착공 1년이 지났어요. 보르네오 섬 한가운데 있던 밀림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나무가 사라지고 도로가 생겼어요. 기초공사가 한창이었어요. 거대한 크레인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덤프트럭이 쉴 새 없이 오갔어요. 수천 명의 인부들이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파견 온 기술진만 150명이 넘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현장을 돌았어요.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해진 후에 숙소로 돌아왔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꿈이 현실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김서연 박사가 수자원 시스템을 총괄하고 있었어요. 열대기후에 맞춘 특수 설계였어요. 한국에서 쓰던 것과 달랐어요. 보르네오는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야 했거든요. 김 박사가 설명해줬어요. 저류지를 곳곳에 배치하고 있어요. 비가 오면 일단 저류지에 모아요. 그 다음에 천천히 빼거나 지하수로 침투시켜요. 급하게 흘려보내면 안 돼요. 물을 다스리는 건 인내심이에요. 저는 물었어요. 세종시에서 쓰던 거랑 같아요? 김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기본 원리는 같은데 규모가 달라요. 보르네오 강수량이 세종시의 2배가 넘거든요. 그래서 저류지 용량도 2배로 잡았어요. 더 발전된 버전이에요. 한국 기술자들이 인도네시아 직원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동수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K워터에서 파견 온 기술자였어요. 50대 중반이었고 말수가 적었어요. 근데 일은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현장에 있었어요. 쉬는 날도 없이요. 이 씨가 인도네시아 젊은 기술자들한테 가르치고 있었어요. 측량하는 법, 배수관 설치하는 법, 펌프 작동하는 법, 문제 생겼을 때 대처하는 법. 인도네시아어를 잘 못해서 손짓발짓으로 가르쳤어요. 영어도 서툴렀어요. 근데 열의가 대단했어요. 모르면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했어요. 저는 물었어요. 이 씨, 힘들지 않아요? 말도 안 통하고 날씨도 덥고요. 이 씨가 씩 웃었어요. 기술은 만국 공통이에요. 말 안 해도 돼요. 보여주면 돼요. 손으로 하면 돼요. 한국 사람들 보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돈 벌러 온 게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누산타라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성공시키고 싶어 했어요. 마치 자기 나라 일처럼요. 왜 그런지 박준혁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대표님,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남의 나라 일인데요. 박 대표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세종시가 우리한테 그랬거든요. 불가능해 보이는 걸 가능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자부심이 됐어요. 누산타라도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동남아시아 전체의 모델이 되면 좋겠어요. 한국이 만들었다는 게 자랑이 되면 좋겠어요. 저녁에 다 같이 밥을 먹었어요. 야외에 테이블 펴놓고요. 한국 음식이랑 인도네시아 음식을 섞어서 먹었어요. 김치찌개에 산발소스 넣어 먹었는데 의외로 괜찮았어요. 매운맛이 비슷하거든요. 된장찌개에 템페 넣어 먹기도 했어요. 이상한 조합인데 맛있었어요. 다들 웃으면서 먹었어요. 농담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요. 한국 노래, 인도네시아 노래 섞어서요. 말이 잘 안 통해도 분위기는 통했어요. 그때 느꼈어요. 이게 정이구나.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정이라는 게 이거구나. 같이 일하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밥 먹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이어지는 거요. 계약서에 없는 거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요. 저는 고마웠어요. 한국 사람들한테요. 모르는 나라에서 온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렇게까지 해주니까요. 이건 기술 이전이 아니었어요. 마음 이전이었어요. 착공 2년 차에 리즈키가 현장에 왔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는데요.
누산타라 프로젝트에 지원했대요. 환경영향평가팀에 배치됐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같은 현장에서 일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리즈키가 헬기에서 내리는 걸 봤어요. 큰 가방 메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손을 흔들었어요. 아버지. 저는 달려갔어요. 아들을 꼭 안았어요.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어요. 어깨가 넓어졌어요. 리즈키가 현장을 둘러봤어요. 와, 진짜 크네요. 사진으로 봤을 때랑 다르네요. 이게 다 도시가 되는 거예요? 10년 후에는 여기 200만 명이 살아. 리즈키가 고개를 저었어요. 상상이 안 돼요. 저녁에 둘이서 밥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아들이랑 단둘이 밥 먹는 거였어요. 현장 식당에서 나시고랭 먹었어요. 리즈키가 맥주를 시켰어요. 25살이니까 이제 술 마셔도 되죠. 리즈키가 맥주 마시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저 어렸을 때 아버지 많이 원망했어요. 저는 가만히 들었어요. 맨날 바쁘고 맨날 없고요. 다른 애들 아버지는 주말에 같이 놀러 가는데 우리 아버지는 맨날 일이잖아요. 그리고 푸투리 누나 얘기만 하면 아버지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싫었어요. 저는 살아있는데 왜 죽은 사람만 생각하나 싶었죠.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들었어요. 리즈키가 계속 말했어요. 근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요. 누나를 잃은 게 얼마나 아팠는지요. 저도 애 낳으면 알 것 같아요. 자식 잃는 건 진짜 죽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요, 아버지가 그 아픔을 어떻게 썼는지도 알겠어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 썼잖아요. 혼자 아파하면서 끝내지 않고 뭔가를 했잖아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저는 리즈키 손을 잡았어요. 리즈키야, 미안해. 아버지가 너한테 잘 못했어. 어렸을 때 더 많이 놀아줬어야 했는데. 리즈키가 웃었어요. 됐어요. 이제 같은 데서 일하잖아요. 앞으로 자주 보면 되죠. 그리고 저도 이 프로젝트 성공하는 거 보고 싶어요. 아버지가 평생 매달린 일이잖아요. 저는 맥주를 마시면서 아들을 봤어요. 어느새 어른이 됐어요. 의젓해졌어요.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어요. 그날 밤에 라트나한테 전화했어요. 리즈키 잘 왔다고요. 아들이랑 좋은 얘기 나눴다고요. 라트나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리즈키가 아버지 많이 좋아해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요. 그 애도 아버지 닮아서 속마음 잘 안 드러내요. 저는 웃었어요. 나 닮았다고요? 네. 고집 센 것도 닮고 일에 미친 것도 닮았어요.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 있었어요. 여보, 고마워. 당신 아니었으면 나 진작에 무너졌을 거야.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잘한 거예요. 포기 안 하고 끝까지 했잖아요. 전화를 끊고 하늘을 봤어요.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보르네오 밤하늘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공해가 없어서 별이 엄청 많이 보였어요. 푸투리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푸투리야, 여기 별이 엄청 많아. 내가 좋아할 것 같아. 아빠 이제 리즈키랑도 화해했어. 엄마도 건강하고. 걱정하지 마. 착공 3년차의 첫 번째 건물이 완공됐어요. 누산타라 대통령궁 별관이었어요. 새 수도의 첫 공식 건물이었죠. 하얀 외벽에 전통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현대적이면서도 인도네시아 느낌이 나는 디자인이었어요. 한국 건축가랑 인도네시아 건축가가 함께 설계한 거래요. 준공식에 대통령이 직접 왔어요. 전 세계 언론이 몰려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드디어 인도네시아가 새 수도를 짓고 있다는 게 전 세계에 알려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갔어요. 마이크 앞에 서니까 긴장됐어요. 수천 명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어요. 대통령님,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누산타라의 첫 건물을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이 건물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이곳에 200만 명이 살게 될 것입니다. 학교가 들어서고 병원이 들어서고 공원이 들어설 것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노인들이 평화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저는 말을 이었어요. 한 가지 발표할 게 있습니다. 누산타라 중심부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름은 푸트리 공원입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기자들이 필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설명했어요. 푸트리는 제 딸 이름입니다. 꽃이라는 뜻이에요. 2007년 자카르타 홍수 때 일었습니다. 6살이었습니다. 이 공원은 물에 목숨을 잃은 모든 아이들을 기리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서 자라날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다시는 물 때문에 아이를 잃는 일이 없도록요.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사람들이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웠어요. 근데 참았어요. 울면 안 됐어요.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니까요. 웃어야 하는 날이니까요. 준공식이 끝나고 박준혁 대표랑 악수를 했어요. 대표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한국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 대표가 손을 꽉 잡았어요. 아니에요. 아르만 씨 덕분이에요. 아르만 씨가 포기 안 했으니까 우리도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영웅은 아르만 씨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영웅은 아니에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김서연 박사도 악수를 청했어요. 아르만 씨, 수자원 시스템 시험 가동 완료했어요. 완벽해요. 지난달 우기 때 비가 엄청 왔는데 문제 없었어요. 설계대로 작동했어요. 저는 웃었어요. 고마워요, 박사님. 박사님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녁에 하산이 찾아왔어요. 수마트라에서 올라왔대요.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어색해 보였어요. 평생 배 타던 사람이니까요. 넥타이 매는 것도 어색해 하더라고요. 아르만 씨, 저 결심했어요. 뭐요? 누산타라로 이사 올 거예요. 이주민 1호가 되고 싶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요? 수마트라 떠나요? 하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마트라는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가족도 없고 집도 없고요. 그냥 추억만 있어요. 슬픈 추억이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이 도시가 커가는 거 직접 보고 싶어요. 제가 처음 주민이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희망이 될 것 같아요. 저는 하산 손을 잡았어요. 환영해요, 하산 씨. 하산 씨가 첫 번째 주민이 돼주세요. 하산이 웃었어요. 고마워요, 아르만 씨. 당신 덕분이에요. 우리는 마주보면서 웃었어요. 둘 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었어요. 물에 쫓겨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새 희망을 찾았어요. 5년이 지났어요. 누산타라에 1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정부 청사가 들어섰고 학교가 12개 생겼어요. 병원도 3개 있어요. 쇼핑몰도 있고 영화관도 있어요. 카페거리도 생겼어요. 젊은 사람들이 데이트하러 와요. 진짜 도시가 된 거예요. 저는 은퇴했어요. 61살이 됐거든요. 후임한테 업무를 넘기고 일선에서 물러났어요. 30년 넘게 일했으니까 이제 쉴 때도 됐죠. 근데 집은 누산타라에 있어요. 자카르타로 안 돌아갔어요. 여기가 제 집이니까요. 라트나랑 둘이 살아요. 리즈키는 아직 프로젝트에서 일하고 있어요. 팀장이 됐대요. 결혼도 했어요. 누산타라에서 만난 여자친구랑요. 환경팀 동료였대요. 곧 아기도 태어나요. 제가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산책을 해요. 푸트리 공원에 가요. 넓은 잔디밭이 있고 연못이 있고 놀이터가 있어요. 분수대도 있어요. 물이 시원하게 솟아올라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어요. 웃음소리가 들려요. 물장난치는 애들도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오늘도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을 보고 있었죠. 그때 누가 옆에 앉았어요. 하산이었어요. 아르만 씨, 여기 있었네요. 하산 씨, 오랜만이에요. 하산이 2년 전에 재혼했어요. 누산타라에서 만난 여자분이래요. 역시 홍수로 남편을 잃은 분이었대요. 비슷한 아픔이 있어서 서로를 이해했대요.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손녀 같은 여자아이가 뛰어왔어요. 할아버지, 하산이 안아 올렸어요. 아내분의 손녀래요. 피는 안 섞였지만 하산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요. 진짜 손녀처럼 키우고 있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웃었어요. 다행이에요. 하산 씨가 행복해서요. 하산이 말했어요. 아르만 씨 덕분이에요. 이 도시 덕분이에요.
여기 안 왔으면 저 평생 슬프게 살았을 거예요. 새 가족 못 만났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 덕분이에요. 한국 사람들, 인도네시아 사람들, 다 같이 만든 거예요. 하산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파란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푸투리야, 보여? 아빠가 도시를 만들었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노는 도시를요. 물 걱정 없는 도시를요. 너 같은 아이가 다시는 안 생기게요. 와, 저기 아이들이 놀고 있잖아. 분수대에서 물장난 치고 있잖아. 무섭지 않아. 이제 물이 무섭지 않아.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살랑거렸어요. 마치 푸투리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 잘했어요. 고마워요. 눈물이 났어요. 오랜만에 울었어요. 근데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한 눈물이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한국이 저한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기술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법이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이에요. 함께하면 불가능도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라트나가 밥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오늘 점심은 뭐지? 나시고랭일까? 된장찌개일까? 요즘 라트나가 한국 음식도 잘 만들거든요. 걸으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푸투리 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이게 제가 꿈꿨던 거예요. 이게 제가 20년 동안 매달린 이유예요. 이제 됐어요. 푸투리야, 아빠 이제 됐어.